이론만 공부하시면 이게 머릿속에 좀 거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다음 주에 문제풀이 들어가죠. 문제풀이를 해야지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뭐냐면 암기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의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암기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공간정보법은 더 할 게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출제되는 걸 100% 다 했습니다. 근데 등기법은 워낙 양이 많아요. 등기법은 전체 등기법의 양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전체 등기법의 양이 이만큼이면 법무사 시험 있죠. 걔네들은 이걸 다 해요. 40문제로서. 근데 우리 중개사는 이거를 다 못합니다. 그냥 법무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150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150시간. 우리는 24시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중개사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이만큼 밖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출제가 되느냐. 여기서 한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7에서 8문제가. 그리고 나머지 한 3문제, 4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면 이거를 공부하실 때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다 보면 리걸 마인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돼도 그게 득점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출제가 돼도 고맙게도 우리 중개사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문에 여기 내용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을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골라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공간정보법은 더 할 게 없고 점수도 많이 나오셔요. 나중에 외우는 작업 들어가시면.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시간부터 공간정보법을 안 할 거고요. 등기법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면 등기법을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고 문제풀이 하게 되면 등기법이 조금 익숙해지셔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등기법부터 시작할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유리한 방법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법도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신탁 등기 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보시는데요. 저당권의 개념은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하신 것이죠. 그럼 넘겨보시면 우리 저당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374쪽에 신청정보의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는데요. 저당권은 채권에 또는 채권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즉 얼마를 빌려갔는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를 빌려갔는지. 또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소유권부 저당권,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전세권부 저당권,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지상권부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소유권부 저당권이 대부분이에요. 99%. 그래서 소유권부 저당권의 경우에는 소유권부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은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니까 주동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지상권부 저당권은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2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전세권부 저당권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2번째죠. 따라서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부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 이렇게 부르고요. 지상권부 저당권이나 전세권부 저당권은 정식 용어를 다 써줘야 돼요.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또한 소유권부 저당권이라는 건 일반적인 저당권이니까 소유권을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은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그 지상권, 전세권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권리의 표시.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거기 채권액에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채권액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서? 없죠. 그래서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락대금,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습니까? 배당을 받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인데 결국에는 금전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금전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 금전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그 가치를, 즉 그 가액을 미리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걸 채권의 가액 또는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채권의 가액 또는 채권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채권액을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 즉 금전 이외의 채권인 특정물 채권이나 종류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물건의 표시나 수량을 기록한 후에 뭘 같이 기록해야 된다고요? 채권의 가액 또는 채권의 가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언제는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표시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A와 B가 있는데 이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20대 약간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형제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담보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살고 계신 아파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우리가 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을 을은 취득할 겁니다. 을은 두 가지 권리를 갖겠죠. 10억의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을 할 겁니다. 이때 갑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물상보증인. 맞아요.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으로 부르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저당권 설정자.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는 뭘 기록해야 되죠? 즉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맞아요. 그리고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이때 이 A와 B가 을과 돈을 빌리는 계약, 이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약서에 어떻게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요 A는 형이니까 7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요 B는 3억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쓸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채무라고 불러요. 분할채무. 분할해서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분할채무라고 부릅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A가 10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B도 10억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총 20억을 변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갑이 10억을 다 변제하면 을의 채무는 소멸하는 겁니다. 아니 A가 B가 10억을 다 변제하면 이 A의 채무는 소멸하는 겁니다. 즉 채무자 1인이 전액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연대채무.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채무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채무자 누굽니까? A와 B. A와 B가 채무자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의 채무자 A, B는 분할 채무일 때는 분할 채무, 연대 채무일 때는 연대 채무자. 이렇게 채무의 종류를 등기부에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등기부에. 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연대 채무건 분할 채무건 관계없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당권 실행하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 넘기겠죠.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겠죠. 그러면 채무자의 채무가 종류가 뭐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채무자의 종류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의 종류는 따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의 종류를 따지는 것은 이것을 발생시키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만 따지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는 채무의 종류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변제 안 되면 무조건 경매 절차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연대 채무자는 기록하여야 하나? 연대 채무자는 기록해야 되나?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돈을 빌린 자는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고 돈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를 기록하는 거니까 연대 보증인은 돈을 빌린 자가 아니라 보증인에 불과해요. 연대 보증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 채무자가 기록이 될 때도 채무의 종류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대 채무자 이렇게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할 채무자라고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무자의 종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거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연대 채무자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A, B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기록은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하는 것이지 연대 채무자라고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밑에 지문도 이거 다 줄치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채무자의 표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라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을. 그러면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하겠죠. 저당권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뭐라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면 돈을 빌린 자죠. 맞아요. 돈을 빌린 자니까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한 자죠. 맞아요.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여기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기록하겠지만 같은 사람일 때는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채무자를 기록하겠지만 같은 사람일 때는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같은 사람일 때는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안 헷갈리고. 채무자는 그 의미가 뭐죠? 돈을 빌린 자. 저당권 설정자는 그 의미가 뭐죠? 담보를 제공한 자.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의 채권편이에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의 물권편입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법 규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의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법조문도 다르니까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표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권리에 관한 저당권인 경우에는 권리에 관한 표시, 즉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일 때는 소유권을 표시할 이유가 없지만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일 때는 반드시 지상권, 전세권을 표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보시면 공동 저당인 경우에는 담보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갑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7억짜리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빌리고 싶냐면 10억 원을 빌리고 싶어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은 10억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왜요? 담보가 부족하니까. 따라서 갑은 또 하나의 토지도 갖고 있는데 이건 3억짜리입니다. 이것도 담보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저당권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때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맞습니까? 이게 100번지 토지라고 한다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채권액 10억, 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 갑 이런 것들을 표기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10억, 채권액 10억,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테고 채무자 갑 이런 것들을 표기하겠죠. 이러한 저당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여기에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7억 저당권,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3억 저당권. 이래도 돈 빌려주겠죠. 근데 이건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일반 저당권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채권액이 같을 때만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공동저당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죠.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채권액이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 되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여기다가 100번지 토지에 관한 내용 기록해야 되고 101번지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둘 다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00번지 토지에 관한 내용도 표시하겠지만 101번지 토지에 관한 내용도 표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 저당권이라면 이렇게 둘 다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하지만 공동저당일 때는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죠.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채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동저당이 될 겁니다. 즉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각각의 부동산을 같이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 371쪽, 6쪽을 보시면 피셨습니까? 피셨죠? 거기 이전 등기 경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 설정 등기 경우에서는 그 부기 등기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소유권부 저당권은 주등기,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지상권부 저당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도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줄 밑줄 지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죠?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갑니까? 아니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걸 뭐라 불러요?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는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야 되죠. 이걸 저당권의 통유성 중에서 하나인 수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통유성 공부하셨습니까?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이걸 통유성이라고 불러요.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뭐가 있을까요? 수반성. 금방 보셨죠? 수반성. 또요. 부종성. 또요. 물상대위성. 또요. 민법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물상대위성. 또 불가분성. 또 하나 더 있는데. 타물권성. 우리나라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인정 안 해주죠. 유통저당권은 뭔지 아십니까?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데, 가장. 네. 괜히 얘기했다. 여튼, 피담보 채권이 넘어갈 때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죠. 이걸 수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밑줄 치시고요. 수반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저당권과 채권이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밑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요.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간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왜? 수반성에 의해서 두 개가 같이 따라가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특이하게 수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구를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셨죠? 그 밑에 다시 나오네요. 동글뱅이 1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채권 양도. 양자는 넘길 양, 도자도 넘길 도자예요.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 보시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겠죠. 10억의 채권. 그리고 저당권도 같이 취득하겠죠. 이때 이 채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 양도. 그러면 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병은 10억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리고 저당권도 넘어갔으니까 저당권은 무슨 등기할까요? 이전 등기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때 이 채권 양도할 때 우리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든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든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채권 양도가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권이 양도가 됐으면 채무자는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걸. 모르겠죠.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을이나 병은 감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이제 을에게 변제하지 말고 누구에게 변제하라고? 병에게 변제하라고. 이걸 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채권 양도를 통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통지서나 승낙서를 첨부할 이유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첨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지 성립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죠. 거기 그러나 동글뱅이 2번의 5번째 줄에 그러나를 보시면 채권 양도의 통지서면 채무자의 승낙서는 채권 양도 시 대항 요건에 불과하므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밑줄 치셔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을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공동 저당은 뭐 출제가 잘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근저당권이 뭔지는 아십니까? 뭐예요?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뭐라 부르죠? 근저당권. 맞아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은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앞에 근자가 붙잖아요. 갑은 직업이 뭐냐면 대리점을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을이라는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습니다. 뭐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이런 전자제품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공급을 받는 전자제품 공급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만 공급받습니까? 계속 공급받습니까? 계속 공급받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받겠죠.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전자제품, 뭐 휴대폰, 뭐 또 뭐가 있죠. 휴대폰, 왜 휴대폰밖에 기억 안 나지? 냉장고, 뭐 선풍기 필요할 때 공급을 받을 겁니다. 공급을 받으면 팔아서 이제 돈이 생기면 변제를 해 나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공급받을 때마다 채권이 발생할 테고 변제할 때마다 채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을에게 발생하는 이 채권은 증감 변동합니까?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장래에 계속 발생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계속적 공급 계약을 통해서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적 공급 계약을 통해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발생을 해요. 이때 이 채권액은 딱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 증감 변동하는 거예요. 이때 이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하겠죠. 맞아요. 이 채권에 대해서 전자회사는 갑에게 담보를 제공할 겁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이 계속적 공급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래 증감 변동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걸 기본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채권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자는 뿌리 근자를 써요. 뿌리 근자를 쓰는 이유는요. 기본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라고 해서 뿌리 근자를 써서 근저당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본 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게 뭐라고요?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돼버리면 변제가 됐으니까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되죠. 맞아요. 근데 이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런 거 민법에서 하셨죠? 그렇죠. 그럼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정한 한도액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한도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권 중에서 최고치가 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 이렇게 불러요. 채권 최고액. 채권액 중에서 최고치가 될 수 있는 금액.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을전자는 10억 한도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불러요. 계속 증감 변동하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걸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많이 써서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사실을 표시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일반 저당권과 다르니까. 맞아요. 그 내용이 이제 동글뱅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원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취지 이걸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을 기록해야 되고 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없으니까 채권 최고액을 기록해야 되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을 보시면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이거 밑줄 치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채권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10억 원을 한도로 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거는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뭐가 되죠? 근저당권이 될 겁니다. 10억 원 한도로 라는 표현을 쓰면 10억 원 한도에서 증감 변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것이고 10억 딱 정해지면 그냥 일반 저당권 10억 한도로 라는 표현이 되면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때 요 A는 7억 원을 한도로 해서 변제하기로 하고 요 B는 3억을 한도로 해서 변제하기로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여기 채권에 A는 7억 원을 한도로 B는 3억 원을 한도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이더라는 겁니다. 즉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기록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요거 구분해서 기록할까요? 구분하지 않을까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분성은 채권액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7억, 3억. 맞아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이나 그 저당권은 불가분.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담보물권의 통일성 중에서 불가분성이라고 불러요. 불가분성. 이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가 한 푼이라도 안 되면 근저당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원을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10분의 7은 소멸하느냐? 소멸되지 못합니다. 왜요?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채권액이 한 푼이라도 남아있어도 근저당권 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를 불가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전액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로부터 넘어가면 매각 대금이 있겠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민법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채권 최고액이나 채권액은 일반 저당권도 똑같아요. 일반 저당권도 채권 최고액 또는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채권자가 수인일지라도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수인이라도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당권의 통일성 중에서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얼핏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3번을 보시죠.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하지 연대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분할 채무일지라도 분할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등기 실행이 나와 있는데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 기억나시나요?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이것도 임의적 기록상이죠.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상이었죠. 다만 필요적 기록상 몇 가지를 좀 외워달라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전세금, 차익, 매매대금, 매매비용. 맞아요. 그럼 이자는 임의적 기록상일까요? 필요적 기록상일까요? 임의적 기록상. 변제기는요? 임의적 기록상.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 필요적 기록상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일 때는 지상권, 저당권 표시, 요것만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자는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맞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자는 임의적 기록사항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민법에서. 맞습니다. 채권 최고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 안에 이자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민법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우리 교재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요거 민법 지식이 있으면 쉬우실 테고 민법 지식이 없으면 어마무시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써먹고 여기다가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저당권도 취득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뭐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채무자 누구인가요? 갑이 빌려갔잖아요.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반드시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채무자 갑 기록합니다. 두 번째, 이거 채권액 있네. 채권액 얼마입니까? 10억 원. 이거는 증감 변동하지 않네요. 따라서 이거는 일반 저당권이겠네요. 되셨나요? 이때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채무인수. 그래서 요 을의 채무를 다른 자가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 병전적 채무인수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갑이 A에게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A만 채무자고 요 갑은 면책이 되니까 채무자는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A. 병전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는데 민법에서 병전한다는 얘기니까 얘도 채무자, 얘도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채무가 갑에서 A로 바뀌는 것은 뭡니까? 면책적 채무인수. 맞아요. 그 다음에 갑에서 채무가 갑 A 이렇게 바뀌면 이게 뭐가 되죠? 병전적 채무인수. 근데 채무자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건 병전적 채무인수건 채무자는 갑에서 다른 자로 바뀌고 있죠. A나 A갑 이렇게 바뀌죠. 그럼 채무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저당권 내용이 바뀐 것은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아니 저당권 내용 중에는 채무자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용이 변경이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할 겁니다.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같은 저당권이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해서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되셨죠? 그렇죠.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 인수.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병은 10억의 채권을 취득했겠네요. 맞아요. 10억의 채권은 돈 받고 팔 수 있죠. 한 9억 정도면. 그래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네요.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저당권? 예? 주체의 변경은 이전, 내용의 변경은 변경. 이건 무슨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맞아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채권 양도.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채무 인수.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채무 인수. 채권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되셨나요? 되셨죠? 요거는 쉽죠? 이제 이쪽을 가겠습니다. 이쪽. 근저당권.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일반 저당권인가 다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빌려갔는지 누굽니까? 채무자. 누구죠? 갑. 맞아요. 그 다음에 이때는 채권액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증감 변동하고 있죠. 그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근저당권이죠. 그 일정 한도액을 뭐라 부릅니까? 채권 최고액.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기록이 될 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10억 원 한도. 한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채권 최고액. 한도라는 표현이 없으면 피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갑에서 A로 바뀌었습니다. 채무자가. 그러면 이 채무자는 뭐죠?
근저당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죠. 맞아요. 근저당권의 내용을 이루는 거니까 내용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A에게 채무를 인수시키는데요. 채무 하나 인수를 해봤자 이 갑에게는 채무가 또 발생을 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갑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를 하나 인수시킨다고 해서 근저당권 채무자가 완전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따라서 채무자를 바꾸는 것은 여기는 채무 인수가 아니에요. 왜? 채무가 계속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채무 인수가 아니라 계약을 인수시켜야 됩니다. 계약 자체, 그러니까 채무자의 지위 자체를 넘겨야 됩니다. 즉 대리점 사장님이 지위 자체를 넘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야지만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채무 하나만 넘긴다고 해서 채무자가 바뀌지를 않아요.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야 됩니다. 채무자의 지위.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럼 채무자의 지위를 넘기는 것은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우리 민법에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긴다고 해서 계약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 변경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계약인수. 되셨나요? 근자가 붙으면 채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인수. 되셨을까요?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채권 하나를 B에게 넘긴다고 해서 이거 B로 할 걸 왜? 네. 또 똑같긴 한데 채권 하나를 넘긴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뀝니까? 채권 한도액이 바뀌어요. 일정 한도액에서 계속 증감 변동하는 거 아닙니까? 채권 하나를 넘긴다고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 해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럼 뭘 넘겨야 됩니까?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채권자의 지위를 넘기는 것은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약 양도. 따라서 이때는 계약 양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도 이제 B에게 계속 발생하겠죠. 채권자의 지위가 넘어가니까. 이때 하는 10억 한도가 될 테고요. 이때는 무슨 등기 할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자가 들어가면 채권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채권 양도, 채무인수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증감 변동하니까. 따라서 이때는 채무인수라는 용어 대신에 계약인수, 채권 양도라는 용어 대신에 계약 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계약 양도.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계약 인수. 참 별걸 다 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 민법의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쭉 넘어가셔서 저당권 무 채권 질권 등기는 주등기합니까? 부기등기합니까? 부기등기라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 무 채권 질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예요. 따라서 부기등기. 저당권 무 채권 담보권 등기도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여서 부기등기한다고 했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임차권을 보실 건데요.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은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게 384쪽을 보시면 임차권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3번의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이게 중요한데요.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먼저 여기 필요적 기록사항. 임차권이라는 말 자체가 요 임은
삭입자입니다. 삭바늘질 할 때 돈 받고 바늘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품삭할 때 그 삭자예요.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자는 빌릴 자차예요. 빌린다 차자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임차권입니다. 돈 주고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임차권인데요. 이때 이 돈이 임차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뭐가 기록되어야 되느냐면 차임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차임.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차임. 그런데 이번에 등기법이 개정이 돼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임차권은 용익 채권이라고 하죠. 용익 물건은 아니죠. 따라서 범위는 필요적 기록상이 아니었습니다. 용익 채권이지 용익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차임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도 기록해야 되느냐면 범위도 기록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익 채권은 채권이니까 당연히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건 범위는 필요적 기록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물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범위도 필요적 기록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상은 뭐라고요? 차임과 범위. 차임과 범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죠. 따라서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자도 단기 임대차는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자가 단기 임대차를 설정해 줄 때 임차권자는 좀 불안하죠. 따라서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자가 단기 임대차를 설정해 줄 때는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표시도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 동글뱅이 2번에 있는데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의적 기록상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약정, 특약, 합의, 기간, 그 다음에요. 돈. 다만 차임은 필요적 기록상. 기억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보실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근저당권이 어려우셔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당자 대월계약, 유저당. 어려운 거 많네요. 네. 상가 건물도 똑같고요. 주택도 똑같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 상인법과 주인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주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주택의 소유자예요. 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요 을은 임차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임차권 등기도 가능해요.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건은 아니지만 대항력 발생시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가능하죠. 근데 임차권 등기가 보통 소유자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거의 안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날 이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길 0시부터 이 임차권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 주민등록을 갖췄을 때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확정 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적 효력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은 달라요.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확정일자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지금 대항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대항력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환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될 때쯤 요 을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겠죠.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권이 여기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이쪽 집에 가서 점유하고 이쪽 집에 가서 주민등록을 갖추면 이쪽 집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점유는 어떻게 됩니까? 상실. 주민등록은 이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민등록은 이탈이 될 거예요. 문제는 점유도 상실하고 이쪽으로 이사 가니까 점유도 상실하고 주민등록도 이탈이 된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맞아요. 문제는 보증금이 대항력이 있을 때도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됐는데 대항력까지 소멸한다면 보증금이 반환될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을은 갑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12시에 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감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점잖게 전화를 해요. 빨리 주셔요. 이렇게.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안 주겠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등기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이사 가라. 그래서 내일 모레 나랑 만나서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설정 등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을은 잘 됐다. 등기하고 이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똑똑한 건가요? 바본가요? 바보예요. 왜요? 등기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 전에 대항력은 소멸해요. 그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시키면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 방법이 이 을의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다음에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법원의 촉탁. 이게 왜 자꾸 출제하느냐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등기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거는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촉탁이 있어도 등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소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을의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용익채권으로서의 임차권 등기냐? 그건 아니에요. 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은 이미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소멸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까 갑이 해주는 임차권 등기가 달라요. 보통 갑이 을과 등기소에 같이 가서 신청하는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설정은 만들어서 정해줬다는 얘기죠.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만들어서 정해주는 등기라고 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보통 임차권 등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법에서는 혼용해서 쓰죠.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눠 쓰게 돼요.
갑이 을에게 해주는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임차권 등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사가도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 을은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A에게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는 전대차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죠. 맞아요. 을이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을은 임차권이 없으니까 을은 A에게 임차권 이전 등기 못 해줍니다. 이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담보하는 기능만 있어요. 사행수익 권리로서 임차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이전 등기는 불가합니다. 또한 전대차 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이것도 불가해요. 을의 임차권이 소멸됐으니까. 이 임차권 등기는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지금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비어 있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갑은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B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 아시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을 요 B는 행사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얘가 우선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를 우선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네, 얼핏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말소 등기 어디를 보시냐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2번이나 했어요.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판서에서 쭉 그려드렸죠. 네,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16쪽을 보시면 말소 등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2번이나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말소 회복 등기도 다시 문제풀이 할 때 보실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도 쭉 넘어가겠습니다. 부기 등기는 처음에 앞에서 했죠. 네, 부기 등기도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 도출된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그렇죠. 그 다음에 430쪽을 보시면 가등기가 나와 있는데 가등기도 네, 가등기 좀 보죠. 시간이 없어도 워낙 중요하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지났어요? 그럼 쉬었다 해야죠. 네,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